잘 생각해보니까 공랭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잠재적인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패키지 소비 전력이 230W 정도 됩니다. 온도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270K 플러스의 전력 제한 비교와 언더볼팅을 좀 해볼 건데, 일단 화면에 보시면 이번 메인보드는 Z890 어로스 타키온 아이스 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드를 쓸 일이 없겠지만 다른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랑 인터페이스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인보드 지금 테스트하려고 장착을 좀 한 상태에서 여기서 좀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버전은 2월 2일자 F6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로스 엘리트나 이런 제품들도 보시면은 2월 2일자 바이오스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랑 같은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어로스 타키온 보드에 270K를 얹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테스트를 몇 가지 좀 했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최신 버전으로 올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월 2일자 버전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의 바이오스에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보다 오버클럭 퍼포먼스나 이런 게 확연하게도 최신 바이오스에서 더 좋아요. 그래서 분명하게도 여러분들이 바이오스 버전에 따른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쓰시길 바라며, 기가바이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 메인보드들도 추가적인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약간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오버클럭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2일자 이후에 바이오스가 나오시면 여러분들 꼭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키온 보드 외관 리뷰는 저번에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 총평만 할게요. 이 타키온 보드가 최신 바이오스 기준으로 다른 오버클럭 전용 메인보드들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체급 자체가 얘가 10레어다 보니까. 근데 맥시멈 퍼포먼스 기준으로는 타키온 보드가 다른 메인보드보다 한 스텝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동클럭 기준으로 요구 전압이 얘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클럭 들어가는 것보다는 동클럭에서 더 낮은 전압에서 구동 가능한 게 더 중요한데, 뭐 LN2 질소 오버클럭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압 더 들어가는 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극한의 오버클럭보다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실사용 가능한 이런 세팅을 좀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메인보드 여러분들이 쓰지도 못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루진 않을 거고, 방금 얘기 드린 건 메모리 오버클럭 쪽 얘기입니다. CPU 오버클럭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가바이트 다른 메인보드를 쓰시더라도 전원부 720A 이상짜리만 쓰시면은 이 메인보드랑 크게 편차가 없이 오버클럭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CPU 쪽에 언더볼팅 그리고 겸사겸사 전력 제한 성능 비교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사용할 쿨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사존 리뷰 게시판에 쿨링 솔루션 클릭하면은 아무거나 제일 위에 거 중에 수냉 쿨러로 된 거 한번 눌러보면은 요걸 보려는 게 아니라 쭉 내려요. 그러면 요렇게 리스팅 돼 있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 270K 엠바고 해제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270K 엠바고 해제 영상에서는 발키리 B360-GT 모델을 썼습니다. 이 모델 궁금하신 분은 그 해당 영상 보시면 되겠는데, 이 쿨러의 단점이 성능은 잘 잡은데 RPM이 좀 높아가지고 소음이 좀 있다고 해당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풀 RPM이 아니라 40dB 기준으로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애가 보시면은 480 사이즈예요. 480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크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가 360 사이즈긴 한데 얘는 좀 비싸요. 57만원짜리예요. 얘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그 세 번째로 보시면 딥쿨의 LQ360 울트라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40dB 기준으로는 딥쿨의 LQ360 울트라 제품이 대략적으로 한 18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다른 고가 제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품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이게 풀 RPM 기준으로 봐도 여기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풀 RPM 기준으로는 2400rpm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보통 이 제품보다 위에 있는 제품들을 쓱 보면은 RPM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은 사이즈가 좀 더 크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번 쓱 살펴보면 3RCS 라니 SF 이 제품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2400rpm에 지금 이 제품보다 조금 위에 있긴 한데 40dB 기준으로 방금 그 제품이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데시벨 기준으로는 지금 딥쿨 제품이 조금 더 정숙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쿨의 LQ360 울트라 제품을 소음 대비 퍼포먼스 가성비로 한번 픽을 해봤고요. 다나와에서 지금 딥쿨 제품을 검색을 해보면 25년 3월에 등록된 제품이라 일단 등록된 지는 좀 지났네요. 이렇게 LED 화면도 나오고 AS 기간은 5년이고 최대 RPM 2500rpm에 최대 풍량이 73.41 CFM, 그다음에 최대 팬 소음이 35.63dB 제품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17만원 정도 형성돼 있네요. 실물 샷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쿨링 팬에는 LED가 안 나오는 단색 배열이고, 그래서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블랙 감성으로 LED 안 나오는 깔끔한 구성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인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CPU 쪽 LED도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CPU 쪽에 LED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식으로 디자인이 가능할 것 같고, 쿨링팬 연결은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펌프 쪽에 보시면은 써멀 그리스가 이렇게 사전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써멀 그리스를 따로 동봉해주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일단 한 번 바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는 써멀 그리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미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르게 바르는 거 이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짜서 바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부속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AMD용이랑 인텔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브라켓 보시면은 AMD용 2개, 그 다음에 인텔용 2개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 스탠드오프나 이런 것도 AMD용이랑 인텔용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품 같은 경우는 저같이 시스템을 자주 바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속품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전에 발키리 모델 소개 드릴 때 이건 부속품이 통일이 되어 있다, 이건 좀 편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대부분의 쿨러들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좀 통일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하는 방법은 여타 다른 쿨러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장착 완료하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LED 기타 세팅하는 거는 USB나 아니면 전용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오늘 제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리뷰 영상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이런 식으로 LED 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CPU는 270K고 쿨러는 수냉 쿨러로 장착을 했고요. 지금 상온 28도 정도입니다. 지금 제 방이 밀폐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를 돌리다 보니까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도가 좀 높은 편인데, 여러분들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환경보다 상온 자체는 좀 높은 편일 거예요. 그런데 오픈 케이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온 28도 정도의 오픈 케이스면 여러분들 인케이스에서 쓰는 환경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온보다 좀 높겠지만 어쨌든 이게 오픈 케이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여러분들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온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방문 열고 하면은 금방 온도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테스트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구동을 시켜야 여러분들 환경에 좀 더 익숙하게 동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냥 온도 유지한 상태로 돌리고 있고요. 일단 순정 성능 한번 볼게요. 시네벤치 RE3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유효 클럭이 P코어 50배수도 안 터지고 E코어는 지금 44.5배수 정도 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79도 정도 나오네요. 소비 전력이 234W. 이게 PL1, PL2 전력 제한이 250W인데 234W밖에 안 썼다는 거는 인텔 디폴트 세팅에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 자체가 어쨌든 지금 80도가 안 넘죠. 수냉 쿨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전력도 234W 정도면 사실 공랭으로도 한번 써볼까 싶은 그런 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는 지금 4만점 초반대, 굉장히 좀 안 나온 편인데 하드웨어 인풋 끄고 백그라운드를 좀 정리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시네벤치만 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41,400점 정도 나오고, 제가 K사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대부분 270K 점수가 4만점에서 43,000 정도 나오면은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편차가 좀 나는 이유는 메인보드마다 저항 세팅이 달라요. 저항 세팅 차이에 따라서 동일한 전력 소비량에 인가되는 전압 로드라인 자체가 약간 다르게 적용이 돼서 부스트되는 클럭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편차가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감안하시고 이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은 메인보드를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동으로 세팅을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돌려봤고, 자,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는데 먼저 높아심에 좀 얘기를 드리지만 방금 보여드린 퍼포먼스하고 79도 되는 온도는 시네벤치 한 바퀴 기준이에요. 이거를 30분 이상 구동시킨다거나 하면은 분명하게도 80도 이상 올라갈 거고 대략적으로 한 86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90도 언더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량도 236W 정도 나왔는데 이게 30분 정도 구동시키면은 요구 전압량이 살짝 올라가면서 아마 PL 전력 제한 한계인 250W까지 도달을 할 겁니다. 30분 구동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냉 쿨러를 권장하고요. 지금 이미 써보신 분들이 공냉으로 된다, 뭐 공냉으로 온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매번 쿨러 얘기할 때 얘기 드리는 거지만 쿨러는 온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온도 때문에 스로틀링에 들어가냐 마냐의 영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쓰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온도가 낮더라도 쿨러가 커버할 수 있는 TDP 대비해서 소비 전력량이 높으면은 지속적인 발열 상태에서는 온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안정범위 이를 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 어쩔 수 없으면은 최상급기 공냉 쿨러를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수냉 쿨러 쓰시는 거 권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냉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공냉 달아가지고 동작 시켰을 때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뭐 잘 쓰시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한 여름쯤 돼서 지금 온도 좀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그때 다시 제 채널에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언더볼팅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공냉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잠재적인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 잘 보시고, 물론 저는 이제 수냉을 권장하기 때문에 수냉 쿨러를 장착을 했지만 언더볼팅 세팅을 잘 하시면 공냉 쿨러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오스에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볼 건데, 어드밴스드 모드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이 최근 인텔 시스템에서 세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는 겁니다. 요 인텔 디폴트 세팅을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메인 보드들도 다 끄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런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인텔 디폴트 세팅이 꺼지면서 기가바이트 세팅이 들어갈 텐데, 요 3개의 옵션 차이는 전력 제한 수치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언리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언리시가 뭐냐면은 전력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시면은 전력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력 수준을 세팅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스펙 엔핸스 선택을 하게 되면 기가바이트에서 사전 세팅한 전력 제한 수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어떻게 세팅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세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력 제한을 아예 해제를 한 다음에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서 내가 전력 제한 수치를 컨트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리시를 하시고, 전력 제한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우면은 저런 프리셋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 옵션 어떻게 건드리냐면, 어드밴스드 CPU 세팅 옵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 커서를 위쪽으로 이렇게 툭툭 올리면은 제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터보 파워 리밋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enable 이렇게 설정하면은 패키지 파워 리밋 1번, 패키지 파워 리밋 2번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파워 리밋 1번이 PL1이고 패키지 파워 리밋 2가 PL2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1하고 2를 같은 값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력 제한 수치를 뭐 공냉에서 쓸 거다 하면 200W 정도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돌리면 됩니다. 일단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서 퍼포먼스 얼마나 나온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제한 수치 한 200W 정도 걸어가지고 퍼포먼스 얼마나 나온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력 제한 해제한 상태에서 성능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지금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서 부팅을 했고요. 어느 정도 성능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순정에서 돌렸을 때 P코어 49배수, 그 다음에 E코어 44.5배수밖에 안 나왔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유효 클럭 기준으로 보시면 P코어가 54배수, E코어 47배수. 그러니까 이 CPU가 가지고 있는 최대 클럭 세팅까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대 클럭이 55배수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얘기 드리지만, 제 다른 영상 보고 오세요. 54배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은 320W 정도 쓰네요. 그리고 온도가 여기 보면 CPU 전체 온도는 96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이거 30분 돌리면 100도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어로스 엘리트 보드 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타케온 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항 세팅이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전압이 필요 없었겠지만 뭔가 전압을 굉장히 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제법 높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력 제한만 걸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250K CPU에 전력 제한 언더볼팅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로레이크에서 전력 제한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0W로 전력 제한했을 때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케온 메인보드가 AC/DC 로드라인 자체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 전력이 순정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240W 언더에서 돌아갔는데 그때 점수가 4만 초반 정도 나왔죠. 근데 전력 제한 해제를 하니까 최대 성능까지는 지금 나오는데 온도 자체가 꽤 높게 잡혔습니다. 대체적으로 AC/DC 로드라인이 높게 잡혀서 그런 저항이 세게 들어가는 메인보드
특징들이 동일한 전력 제한 상태에서 다른 시스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력 제한을 해제를 했을 때 최대 퍼포먼스 기준으로 온도나 소비 전력량이 높게 나와요. 지금 타키온 메인보드가 ACDC 로드라인이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ACDC 로드라인이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메인보드를 쓰는 경우에 오히려 전력 제한 효율이 더 떨어지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자체가 전력 제한 로드라인 효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요거를 200W로 전력 제한을 걸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200W 전력 제한 상태에서 부팅이 됐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PL1, PL2 전력 제한을 200W로 지금 제한이 걸려 있고요. 이 상태로 돌리면은 뭐 온도야 72도 정도 지금 착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클럭이에요. 유효 클럭 보시면 P코어가 45배수, E코어가 41배수밖에 안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클럭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37,000점까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 CPU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게 되면 대충 아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43,000에서 44,00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전력 제한을 걸게 되면은 지금 37,00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200W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메인보드랑 또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타키온 보드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저항 설정 세팅 자체가 지금 높게 들어가서 동일한 클럭에서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던 대략적으로 한 4만 점에서 44,000 사이에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메인보드마다 이런 세팅 값이 달라서 그래요. 보통 좀 고가 보드거나 아니면은 전원부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압이 좀 높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력 제한 세팅 값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서 전력 제한 자체를 좀 추천할 만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전력 제한 기능 자체는 안정성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버클럭이나 이런 세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 수치 자체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 조금 커스텀을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부터는 언더볼팅을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확실히 효율적일 겁니다. 일단은 전력 제한을 언리시로 해서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요. 쭉 내리시면은 이 CPU가 P코어가 54배수고 E코어가 47배수죠. 이렇게 일단 디폴트로 박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시면 여기 V코어 볼티지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픽스드 V코어, 뭐 오버라이드 V코어 이런 옵션이 있는데, 제가 일단 세팅을 해보니까 싱글코어 V코어 요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걸로 스페셜 V코어 세팅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P코어, E코어 세팅이 가능한데 이거를 매뉴얼로 둘 다 바꿔주고요. 그리고 모드를 픽스드 오버라이드로 둘 다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볼티지 옵션을 이제 값을 주면서 언더볼팅을 하면 돼요. 언더볼팅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한 1.25V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P코어, E코어 둘 다 언더볼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25V 주고 한번 돌려볼게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고 어느 정도 소비 전력이 나오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 저장하고 나가기. 언더볼팅 자체는 사실상 수동 오버클럭이랑 같은 거라서 안정성 테스트를 분명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치가 들어갈지는 여러분들 CPU 수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제 CPU 수율에 맞춰서 언더볼팅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지 기준치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1.25V로 부팅을 시켜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P코어, E코어가 1.25V로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제가 어로스 엘리트 보드로 테스트했을 때는 E코어 전압이 조금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타키온 보드다 보니까 전압 자체는 유지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P코어 54배수, E코어 47배수 수동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 전력인데, 패키지 소비 전력이 지금 313W를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전력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을 때보다는 지금 전압이 조금 낮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는 아마 하드웨어 인풋 끄고 돌리면 43,000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지금 92도 정도 나오죠. 지금 요거를 전압을 깎아 볼 거예요. 자, 스페셜 V코어 세팅에 다시 들어와서, 자, E코어부터 한번 깎아 봅시다. E코어 47배수가 과연 어느 정도에서 돌아갈지 대충 0.05씩 깎아서 1.2V로 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압을 깎아갈 때 부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불안정 증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모스 클리어를 하거나 바이오스 초기화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E코어 1.2V로 돌아갈지 한번 돌려볼게요. P코어 전압이 1.25V, E코어 1.2V로 나오죠. E코어는 47배수 잘 나오고 있고, 쭉 내려보면 패키지 소비 전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05V나 깠으니까. 그리고 89도 정도 나오죠. 성능은 43,000점 잘 나오고 있고,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바이오스 진입해서 E코어 전압을 1.15V 정도로 낮춰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은 잘 됐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5V 잘 나오는 것 같고, 클럭은
47배에서 잘 나오죠. 패키지 소비 전력은 더 내려갔고요. 이렇게 값을 낮춰가면은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부팅이 안 되거나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안 돌아가는 지점을 찾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가면서 제대로 도는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내려볼게요. 한 바퀴는 잘 돌아가니까. 자, 한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V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잘 됐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코 전압 1.1V, 유효 클럭 47배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온도는 한 바퀴 기준으로 86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동일한 클럭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와서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온 28.3도입니다. 자, 전압이 더 내려갈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더 내려볼게요. 1.05V로 저장하고 나가기. 자, 요것도 부팅 잘 됐고 한번 돌려볼게요. 1.05V 들어갔고 2코어 47배수 나오고 있고요. 패키지 소비 전력 이제 261W 정도. 온도는 여전히 86도. 여기서부터는 소비 전력이 잘 안 내려가네요. 거의 한계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내려갈까? 여러분들 일단 전압이 꽤 많이 내려가죠. 이 제품 자체가 2코어가 순정 전압에서 50배수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47배수 정도 들어가는 전압은 굉장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오버클럭 마진 자체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압 다이어트도 그만큼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V로 시도를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이것도 부팅이 되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2코어 전압 1V로 들어갔고 멈췄어요. 1V는 좀 모자른가 봐요. 타케온 모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딜리트 키를 연타할 필요 없이 림프 모드를 한번 딱 눌러주면 그러면 안전하게 바이오스까지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게다가 시모스 클리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팅도 안 날아간 상태에서 안전하게 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림프 모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시중에 안 팔죠. 자, 1V에서 시네벤치를 돌리자마자 뻗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상향시켜서 1.01V, 0.2V 이렇게 올려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좀 돌다가 뻗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는 안 될 거고 1.02V 정도 한번 올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 이 코어의 안정적인 전압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번 돌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피코어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시간 관계상 저는 한 30분 정도 세팅하고 돌려보겠습니다. 2코어 전압 1.02V 그리고 유효 클럭 2코어가 47배수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패키지 소비 전력은 255W 정도예요. 온도는 86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한 23분 정도 돌아간 것 같아요. 30분 중에 지금 7분 남았으니까 아직 안 죽고 잘 돌고 있고 보시다시피 온도는 계속 돌리니까 한 6도 정도 올랐죠. 상온이 29.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더워요, 더워. 소비 전력량은 264W 정도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온도는 크게 이제 더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더 돌려도 잘 돌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빨리 녹화를 해야 돼서 시간 관계상 이제 P코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페셜 V코어 세팅에 들어가서 P코어 전압을 내려볼 건데 54배수가 몇 볼트 정도에서 돌아가느냐 1.2V로 한번 내리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 잘 됐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P코어 전압 1.2V 정도 그 다음에 유효 클럭 54배수 잘 나오고 있고요. 패키지 소비 전력이 이제 232W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온도는 81도 정도. 자, 전압을 좀만 더 낮춰봅시다. 1.15V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통 오버클럭 또는 언더볼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0.1V 정도 내리는 것도 꽤 크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25V에서 0.15V까지 내렸고요. 패키지 소비 전력이 이제 230W 초반대로 이제 나오고 있고 온도는 80도 정도. 점수는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더 내려볼게요. 1.1V 저장하고 나가기. 이거는 안 되네요. 셧다운 됐습니다. 자, 림프 모드로 다시 바이오스 진입을 했어요. 피코 54배수의 1.1V는 조금 빡센 모양이니까 아예 부팅조차 안 됐죠. 그러면 전압이 많이 모자른 겁니다. 일단 1.15V는 부팅이 됐었고 1.1V는 아예 부팅조차 안 됐으니까 한 중간값인 1.12V 정도 놓고 시네벤치 한 바퀴 돌아가는 수준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습니다. 아까 1.1V에서는 부팅이 안 됐지만 요 정도 전압에선 부팅이 되겠죠. 시네벤치 한 바퀴 돌아가나 안 돌아가냐를 좀 볼 건데 지금 피코어 1.12V 정도 돌다 죽었습니다. 1.1V에서 부팅이 안 되는 상황에서 0.02V 정도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바이오스 진입해서 지금 1.12V에서 시네벤치가 한 바퀴도 안 돌고 죽었어요. 이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30분 이상 돌리면서 죽냐 안 죽냐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이 정도 돌다 죽으면은 그러면 전압이 대충 1.1
1.14V에서 1.15V 정도면 돌겠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1.15V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요. 한 방에 30분으로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피코 전압은 1.15V, 그리고 유효 클럭은 54배수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패키지 소비 전력이 230W 정도 됩니다. 온도는 최대 78도 정도. 참고로 지금 상온이 28.7도입니다. 28.7도 정도에서 지금 요 정도 온도 나오는 거고요.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순정 상태에서 돌렸을 때는 P코어, E코어가 최대 클럭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력 제한을 해제를 했더니 320W까지 전력이 늘어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로드라인 상의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전력 제한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 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거를 언더볼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언더볼팅 방식들을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P코어, E코어를 각각 전압을 따로 설정해서 전압 다이어트를 해주는 게 가장 전력 소비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설정한 전압 수준 값은 제 CPU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CPU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압은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텀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가바이트 보드랑 다른 제조사의 메인보드들이랑 CPU가 바라보는 이런 전압값에 대한 수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1.15V에서 놀았는데 뭐 MSI 보드에서는 더 낮은 전압으로 돌더라, 혹은 더 높은 전압으로 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같은 CPU 기준으로 하더라도 메인보드를 바꾸면은 이 CPU가 인가받는 전압은 CPU 입장에선 동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수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메인보드가 바뀌더라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전압 수치를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숫자로 표현하는 거랑 다른 제조사 보드에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달라요, 수치적으로. 그게 왜 다르냐면 AC/DC 로드라인이나 LLC 같은 이런 부가적인 전압을 주는 이런 기능들과 저항을 주는 기능들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이 보드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절대적인 숫자를 참고하기보다는 스스로 본인 CPU, 본인 메인보드에 맞는 값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압 다이어트 잘 해보시고, 다른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이런 식으로 전압을 조정을 해가면서 접근하시면은 웬만한 메인보드 옵션은 인터페이스가 다르지 기능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인보드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언더볼팅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돌리는 거랑 여러 번 돌리는 게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올지도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케이스 상태, 오픈케이스 상태, 혹은 상온이 몇 도냐, 혹은 내부 쿨링 시스템이 내부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편차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열기가 CPU 쪽으로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또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환경에서 베스트로 세팅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거를 다른 사람 결과랑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CPU의 소비 전력량 대비 쿨러를 선택하는 거는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도는 에어컨 틀고 아니면 풍량 세게 쏘고 하면은 온도 자체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비 전력량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쿨러에 최적이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30W 정도면 최상급기 듀얼 타워 공냉 쿨러의 거의 마지노선 정도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라이트한 공냉 쿨러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오히려 성능을 까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성능을 까서 돌리셔야지 공냉 쿨러로 쓸만 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웬만하면 수냉 쿨러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270K는 소비 전력이나 퍼포먼스나 285K급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285K에서도 공냉 쿨러 쓰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예전에 285K 출시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수냉 쿨러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제 와서 공냉 쿨러 이렇게 욕심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코어 울트라 7급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285K랑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수냉 쿨러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거 공냉 쿨러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여름 됐을 때 제 채널에 한번 다시 오셔야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좋습니다. 제 채널에 다시 오시면은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좀 더 간단한 세팅도 좀 더 연구해보고, 뭐 이게 더 좋네, 이런 방식 괜찮네,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온도 체크를 해봤는데 좀 높은 것 같다, 좀 커스텀이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은 제 채널에 오셔서 공부하셔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